주제 파악 좀 하세요. 제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한 푼 못 버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그는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헌신은 그렇게 무능력이라는 모욕적인 낙인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 저를 완벽한 빈털터리로 내쫓으려던 그의 가족이 꾸민 차가운 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통, 제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살아온 우리 집 아파트에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빚,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제 몫을 완벽하게 빼돌리기 위한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쫓겨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제가 자신의 잃어버린 10년과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기만에 맞서 싸우는 처절한 기록입니다. 2023년의 가을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고 저는 능숙한 손길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짭짤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어오르는 소리,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숨소리, 이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 제가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계의 증거였습니다. 2014년에 결혼한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 민준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 유능한 디자이너였던 과거는 빛바랜 앨범 속 사진처럼 아득해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남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곳이었지만 집안 구석구석에는 저의 시간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의 손길이 닿은 화분에 여린 잎사귀, 계절마다 바뀌는 단정한 쿠션,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의 책들까지 이 공간은 온전히 저의 세계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했지만 다정했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듬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지요. 그는 아침 식탁에 앉아 막 끓여낸 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당신 찌개가 최고야. 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게 먹으니 좋네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그래서 든든하게 먹어야지. 고마워. 남편의 칭찬 한마디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 메어주는 분주한 아침.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언제나 외부의 침입에 취약했습니다. 그 침입은 늘 예고 없이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띠리릭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연락까지 해야 하니. 마침 반찬 좀 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손에 들린 무거운 반찬 통 꾸러미를 보란 듯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둔 밑반찬들을 꺼내 맛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신이 가져온 똑같은 모양의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멸치볶음이 담겼던 통은 싱크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였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은 이것으로 끝이라는 무언의 선언 같았습니다. 애들 먹이라고 장조림이랑 나물 좀 해왔다. 내가 한 건 맛이 너무 심심해서 애들이 잘 안 먹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들 잘 먹어요. 매번 힘들게 안 해오셔도 되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손주들 먹이는 건데. 그나저나 너는 옷이 이게 뭐냐? 집에서 너무 퍼져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저의 편안한 홈웨어에 잠시 머물렀다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계절 아껴 입었던 옷들을 멋대로 꺼내 이리저리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색이 너무 화려하고 이건 내 나이에 안 어울린다. 민준이 버는 돈이 얼만데 옷 하나를 사도 좀 품이 있는 걸로 사 입어라.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저는 대꾸할 말을 잃고 그저 주먹을 조용히 쥘 뿐이었습니다. 모든 행동과 말들 속에 너는 부족하다, 내가 가르쳐야 한다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한 인간의 영역과 취향, 그리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조용한 폭력이었습니다. 저희 세계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색깔을 끊임없이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운함과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예고 없이 오셔서 제가 만들어둔 반찬도 다 버리시고 옷장까지 정리하시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만의 공간이 없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민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상처보다 어머니의 의도를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랑 애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지. 좋게 생각해. 당신도 자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예민한 반응.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감정이 예민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묵살되는 순간 저는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방패가 되어주는 대신 언제나 어머니의 편에 서서 아내에게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시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똑같은 모양의 반찬통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반찬통들은 마치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들어선 낯선 군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 집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위태로운 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일상적인 균열이 머지않아 자신의 온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에 집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자신의 정갈한 글씨가 붙은 유리 반찬통 옆에 놓인 투박한 플라스틱 톤들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온 낯선 깃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런 무언의 침범들을 수없이 견뎌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 웃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배려가 아닌 자신에 대한 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아이들의 공부방에서였습니다. 저는 큰 아이의 학습 습관을 위해 고심 끝에 책상과 책장의 배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 공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다시 원래의 벽 쪽으로 붙어 있었고 제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둔 책들은 키가 닿지 않는 위 칸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버티고 있던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식, 엄마로서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민준을 붙잡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 아이 공부방까지 마음대로 바꾸시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건 제 역할에 대한 무시예요. 당신이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민주는 아내의 굳은 표정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엄마가 뭐 나쁜 뜻으로 그러셨겠어. 당신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드니까 도와주시려는 거지. 옛날 어른들 방식이 그런 걸 어떡해.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 또다시 이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덩이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는 제가 할 만큼 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준 적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어머님과 저 사이에 벽처럼 서 있기만 했지 제 방패가 되어준 적은 없잖아요.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더러 늙은 엄마한테 모질게 대하라는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 생각만 해? 엄마도 혼자 계셔서 외로우셔서 그러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갈등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아내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문제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내보낸 뒤 저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저의 손가락이 이내 또렷하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리릭 하는 기계음과 함께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저의 소리 없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남편 민준의 휴대폰으로였습니다. 잠시 후 회사에 있어야 할 민준에게서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집 앞에서 1시간을 넘게 서 계셨다는 거 알아? 어떻게 비밀번호를 말도 없이 바꿀 수가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분노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왜 바꿨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저도 제 가정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지켜?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민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본체만 채하고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까지 불편해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 옆에서 우리가 잘 모시면 당신도 불만 없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실 거 아니야.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 같아. 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아내에 대한 보복이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는 간신히 거절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미소마저 머금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고 잔인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결국 내 엄마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였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힐 한마디를 마치 준비해둔 대사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하자. 결혼. 결혼을 졸업하자는 그 낯선 단어가 저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다툼 끝에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했고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일까? 고부갈김이 이혼을 이야기할 만큼 심각했던가? 아니면 이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남편의 등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 빛을 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던 민준의 입가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이나 아이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행복의 표정이었습니다. 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진실이 이제 막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과 민주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섬에 사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식탁에서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고 잠자리에 들 때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이따금 번지는 낯선 미소는 이제 저의 심장을 저미는 고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길한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어쩌면 이 모든 일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 밤마다 저의 잠을 좀먹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어느 새벽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서랍장 위에서 충전 중인 남편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한 숫자들이 이제는 잔인한 배신으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메신저 앱의 가장 상단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저장된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모르는 남편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정한 아침 인사와 애틋한 저녁 안부, 주말의 약속과 서로를 부르는 애칭까지. 스크롤을 내릴수록 두 사람이 나눈 시간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 옆에서만 진짜 자신을 찾는 사람처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근의 대화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합가 이야기 거절했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자기야. 정말?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게. 이제 저 집은 나한테 감옥이야. 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액정 위로 눈물방울이 번져나갔습니다. 감옥. 자신이 10년간 헌신하며 가꾼 가정이 남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이혼을 위한 명분이었고 자신은 그저 이혼의 유책 배우자가 될 뻔한 어리석은 아내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고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제가 그의 휴대폰을 식탁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어젯밤 제가 보았던 바로 그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며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봐? 변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비난이었습니다. 설명해줘요. 이게 다 뭐예요? 감옥? 정리가 다 돼간다고요? 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타버린 재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봤으니 알겠네. 그렇게 됐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늘 숨막히게 하고 엄마랑 나 사이에서 이간질이나 하고. 난 당신이랑 있으면 외로웠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럼 그동안 저랑 아이들은 뭐가 돼요? 우리가 함께 보낸 10년은요? 그만하자. 이미 끝난 이야기야. 당신도 봤잖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였어요? 저를 내쫓고 그 여자랑 살기 위해서? 민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쫓겨나는 건 당신이지. 여긴 내 집이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아이들? 당신 돈 한 푼 못 벌잖아. 내가 양육비 몇 푼 쥐어주면 당신은 그걸로 끝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주제 파악. 그 말이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10년간의 헌신, 아내로서의 사랑, 엄마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정을 짓밟고 아내의 약점을 후벼 파는 잔인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닦고 가꾼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선고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걸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그때 거실벽에 걸린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의 세상이 최고인 줄 아는 아이들. 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야 했다. 이렇게 무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저는 또렷하게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외도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양육권. 화면에 수많은 법률사무소의 이름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과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생존 투쟁이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유독 한 문구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0년의 헌신, 법으로 되찾으세요.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의 10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그 법률사무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만 수화기 저편의 안은경 변호사는 묵묵히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는 의사의 손길처럼 그 침착함은 서연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 아주 작은 빛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부분을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전부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실은 단정했고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소리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고 단단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간섭,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주제 파악 좀 하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는 자신이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안 변호사의 따뜻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10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시간을 처음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을 벌지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연 씨가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본 10년의 시간은 명백한 기여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를 함께 지키고 일궈온 서연 씨의 몫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대로 무력하게 쫓겨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재산 분할의 원칙, 그리고 양육권 문제까지 막막하기만 했던 안개 속에서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와야 합니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10년간의 가계 지출 내역, 아이들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했던 사진들,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영수증까지 자신의 10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도 잊고 지냈던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자신의 삶의 기록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민준과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안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로만 소통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변호사라는 방패가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성과는 상간녀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상간녀는 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짓밟혔던 자존심을 되찾는 첫걸음이었고 자신이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통.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아들 민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아파트의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명백한 속셈이었습니다. 분할해야 할 재산의 가치를 빚으로 덮어씌워 자신을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찾은 희망이 다시 잿더미가 되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끝난 것 같아요. 아파트에 빚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저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안 변호사는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사무실로 오세요. 직접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 마주 앉은 상담실. 안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불법적인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해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소송입니다. 지금 이 근저당권 설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 서연 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가 생길 것이 명백한 시점에 허위의 빚을 만들어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채권자인 서연 씨를 해하는 사회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변호사의 설명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이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겁니다. 서연 씨의 10년은 그들이 종이 한 장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이용해 그녀를 속이려 했지만 이제 그녀 또한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창밖의 도시 풍경이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딛고 선 이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저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아이들의 미래를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새로 이사한 작은 집의 창가에 앉아 소복이 쌓이는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신들만의 놀이에 빠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는 지난 몇 달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낸 소중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측은 그것이 정당한 채무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것이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정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10년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한 통의 우편물로 도착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는 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건조한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비열한 덫이 법의 이름으로 무효가 되는 순간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모든 것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판사는 제가 지난 10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양육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저에 보이지 않던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장했지만 판사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류 정리를 위해 민준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 그 넓은 아파트 거실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민준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류의 서명을 마친 민준이 처음으로 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한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증오와 분노는 이미 하얀 눈처럼 녹아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희미한 연민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도 내 인생을 살게요. 아이들 아빠로서의 모습만 잊지 말아줘요.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재산분할로 받은 몫으로 지금의 작은 집을 얻었고 남은 돈으로는 아이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자신의 재능이었던 디자인 실력을 되살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서 시안을 수정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하루하루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곁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저의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눈 오니까 좋다. 그렇지? 우리 이따가 눈사람 만들러 나갈까?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색을 잃어가던 시간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역설적으로 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새로운 꿈을 꾸는 디자이너,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라는 자신의 온전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세상 위로 서연과 아이들의 새로운 발자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미끄럽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의 곁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 있었고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희망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는 제가 직접 끓인 따뜻한 코코아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